사이도 안 좋았지, 북한하고도 다시 사이도 안 좋았지. 그러니까 그쪽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지금 이 정권을 끌어내려야지 무언가 부일봉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난수방송, 저는 사실 인터넷을 통해서 이걸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미르재단, 최소원 관련되는 첩보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간 2016년 7월이죠. 6, 7월. 그 바로 한 달 전에 북한에서 난수방송을 제기하거든요. 이 난수방송이란 건 남한에 있는 이제 간첩들한테 보내는 암호문인데, 그걸 이제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당시 때 중단을 했다가 16년 만에 재개를 합니다. 재개를 하고 불과 한 달 뒤에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첩보가 들어가고, 바로 그 한 달 뒤에 2016년 8월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순실 TF를 만들죠.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쭉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뭐 북한은 이제 대외적으로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끝없이 비난을 하고 하는 행동을 했었죠. 그리고 촛불 집회는 사실 뒤에서 자금을 쥐고 주도했던 세력은 뭐 민주노총을 비롯한 사실 북한과 관련이 많이 되어 있다고 보는 세력들이고, 그러니까 이 모든 걸 봤을 때 과연 당시 촛불 집회나 탄핵이나 이런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났겠는가?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분명히 뒤에 이런 걸 기획한 세력이 있고, 이제 그 세력들에 그냥 뭐 따라간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그냥 굴복한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그 중심 세력들은 이제 아직까지 살아있고,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어찌 보면 좌지우지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권에서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를 보려면 이 정권이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됐는지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난수방송을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제 변호사가 확실한 게요. 저희가 이제 조만간에 그 작당들 채널이 유튜브 채널하고 온라인 시네마이라는 온라인 극장을 오픈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영화 속에서 못 넣었던 인터뷰 장면들을 이렇게 다 편집을 해서 다 올릴 거거든요. 그때 최명선 변호사님 인터뷰 내용의 난수방송 편을 보시면 똑같습니다. 지금 방송한 거랑. 대단한 변호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번에 그 부역자들 2에서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담았는데요. 아마 우파 다큐 치고는, 우파 다큐도 없지만 우파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업과 기업인에 대해서 문제제시를 했던 게 이번이 아마 처음일 것 같은데, 그게 그전에는 좀 하고 싶었는데 함부로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것 같아서 못하고 있었다가 그 용기를 준 게 정비례주 필름이십니다. 이제 그때 펜앤 마이크를 통해서 기업들에 대한 비판과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고, 그러면 처벌 받아서 이제 나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지금 우리가 기업을 보호하고, 좋은 기업은 뭐 어차피 보호하고 칭찬을 해줘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왜곡된 상태에서는 기업에 대한 비판도 서슴지 말아야 하고 있는데, 그 용기를 주셨다는 게 정기적이면서요. 아주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수위가 더 높게 비판을 하시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중에서 가장 심했던 게, 저도 놀랬던 게, 기업가 정신에 대해서, 기업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보라 하면은 마이너스 점수다 라고까지 비판을 하셨거든요. 굉장히 강도가 세게 비판을 하셨는데. 그때 누구 이름을 얘기했나요? 예, 그때 SK 최태원부터 3명의 기업 회장들 말씀하셨습니다. 그 굉장히 무책임한 짓을. 누구였죠, 그게?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최태원이하고. 최태원이, 그 다음에, 예? 송경식이하고. 또 부산의 박영. 네. 박영만. 예. 더 있어요, 많아요. SK그룹의 최태원이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최태원이는 글쎄요, 그 공부를 못해요. 최태원은 원래가.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애비 잘 만났어. 애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태원이라는 사람은 이제 미국 유학 갔다가 이제 노소영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불쌍한 인간이죠. 불쌍한 인간이 이제 그 노소영하고 이혼도 못하고 그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도 못해요. 그 인질이거든, 인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뭐 재벌 회장이다 뭐 재벌 이사다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 아주 그 삶의 질은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습니다.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도 못 하잖아요. 그 친구는. 불쌍하네. 아무 생각도 없이 사회적 기업을 떠들어야 돼. 자기가 보기에는 벌써 감옥을 2번이나 갔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겠다 하고 결사적으로 저러고 있는 거고. 송정식이라는 분은 점잖은 분인데 지난번 탄핵 과정에서 완전히 헷가닥 해가지고 말하자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유죄의 유력한 증언으로 송영식의 증언 그 하나밖에 없어요. 송영식 CJ 회장이죠. CJ 송영식 회장의 증언 정도. 그 다음에 박용만이라는 친구도 소위 미국에 유학 갔다 온 미국식 리버럴이거든요. 완전히 저 좌빨입니다. 좌빨. 그 좌빨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박정희 대통령 이후에 대한민국 기업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기업이 대한민국을 구조적으로 지탱해 왔고 하는 것을 잘 몰라요. 제가 그 삼성그룹의 사장단들 모인 데서 강의를 가서 해서 해보면 제가 이제 물어보거든요. 사장단이 그 50몇 명, 60명 이렇게 되니까 양쪽에 쭉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를 들고 가서 툭 찔러서 물어봅니다. 당신 회사 몇 년에 만들어진 줄 알아요? 물어보면 몰라요. 모를 테니까 내가 물어보지만. 근데 되게 그 공부들을 잘 안 하죠. 삼성그룹이 어떻게 해서 전자에서 삼성전기라는 회사가 나오고 전자부품 회사들이 나오고 전관이라는 회사가 만들어지고 이런 스토리들을 삼성전기 사장이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공부들 너무 안 하고 그저 그래서 저는 삼성에도 저 사장의 절반은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무능부패한 인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능부패한 인간들이 전부 이제 어떤 시류에 따라 엎드리고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가 빌딩을 짓고 했는데 참여연대 빌딩 지은 돈은 삼성이 줬거든요. 그 돈으로 다 자익들이 하는 겁니다. 그 돈으로 다 하는 거고 물론 이제 꼼짝 못하게 올가매니까 그렇긴 합니다만은 탄핵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그 탄핵을 끝내고 나서 자익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랬다는 거예요. 야, 이 너무 오래 걸렸다 탄핵시키는데 원래 그 광우병 때 조금만 더 밀었으면은 이명박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조금 마지막 그 밀어붙이는 걸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이 MB에 이어서 박근혜까지 9년이나 우리가 정권을 못 잡았다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그 자금을 대는 세력 예를 들어서 뭐 박은순이가 아름다운 재단 돈은 어디서 나오나 그 기업들한테서 다 나와요. 기업들한테서 다 나와요. 그 참여연대 무슨 돈으로 움직이냐 다 기업들이 돈 내죠. 그 저는 사실은 지금 뭐 보수는 쫄쫄 굶고 있잖아요. 돈이 없어요. 우리 돈이 없어서 전부 이제 자기가 호주머니에서 내야 되는데
어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기업들도 이제 문재인이가 인기가 계속 떨어지고 하니까 오늘 리얼미터 같은 데서는 문재인이 지지율을 50% 해보겠다고 하고 있지만 요즘 이제 리얼미터 같은 데는 완전히 제대로 돌았다 이제 완전히 총대를 매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선해서 보지만 근데 그 기업들이 그거 다 돈 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한 뭐 채태원이 사회적 기업이다 뭐 그러면서 맨날 보고 채태원이는 사실 SK그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재벌 중에 제일 저질이거든요. 전부 국가 사업만 한 겁니다. 전부 국가 사업. 내수 지금은 이제 하이닉스 하나 가지고 삼성 밑에 붙어서 하고 있지만 전부 국가 사업. 국가에서 면허 주는 거, 뭐 석유 사업, 뭐 아니면 뭐 통신 이런 국가에서 면허도 주고 수수료도 다 정해주는 거. 그 SK는 그거 해가지고 돈을 벌기 때문에 굉장히 약해요. 굉장히 약하고 더군다나 노소영이가 SK텔레콤을 시집오면서 지참금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네? SK텔레콤을 시집오면서 지참금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혼도 못해요. 이혼하면은 SK텔레콤을 내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혼도 못해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어떻든 돈을 쥐고 있으니까 이 지경이 돼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하면 이제 놈들이 그 박은순 아름다운 재단에서부터 다 기업들 돈 가지고 뜯어먹고 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참여연대 같은데 뭐더 기업들이 이름 다 나와요. 삼성이 얼마 내고 뭐 이런 거 물론 실제로 보다 훨씬 많고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한겨레 신문이 지난 수년 동안에 어떻게 먹고 살았나? 그 삼성에서 다 살려주거든요. 적자본 만큼을 회사채를 아예 삼성에서 사주니까 그 벌써 망했을 애들이 안 망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노동조합에서 먹여 살립니다. 예를 들어 뉴스타파다 그러면 뉴스타파에 지금 펜앤마이크가 열심히 이제 만원 내는 이제 구독자 캠페인을 늘 이제 해서 늘 돈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해서 합니다. 근데 아직 10,000명이 안 돼요. 근데 뉴스타파 같은 데는 5만 명씩 되거든요. 5만 명씩 되는데 그 5만 명이 누구냐? 5만 명 중에 4만 명은 노조가네요. 그러니까 민노총이 한번 움직여서 야 저기 좀 밀어주자 하고 다 많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노동조합이 또 해요. 그런 사각지대는. 큰 데는 박은순이다 뭐 참여연대다 이런 데는 기업들이 돈을 나고 밑에 이제 좀 떨거지들은 노조가 돈 내고 그 민노총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으니까 그 민노총이 쓰는 게 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기업들도 정신 차리게 해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 인기가 좀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재벌들 중에 간혹 저희들 이제 안부도 물어봐요. 잘 계십니까? 그러고 잘 있다 그러고 저는 재벌 돈은 안 받습니다. 안 받는데 잘 계십니까? 하고 전화도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들도 벌써 약간 눈치를 채는 거지. 야 이거 잘못하면 나중에 정규자한테 걸려서 작살나겠다. 하니까 이제 한 번씩 안부 전화가 와요. 잘 있노라. 잘 있다고. 네. 대기업의 돈을 안 받는 이유는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펜앤도 사업적으로 보면 이제는 광고를 좀 받아도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광고를 저도 하려고 그래요. 하려고 그러는데 대기업 돈을 내가 잘 안 받는 이유가 예를 들어 지금 그 언론계에서 보수 언론이 초토화됐잖아요. 보수 언론이 초토화된 이유는 언론사 안에 있는 보수 그룹이 다 초토화되었기 때문이에요. 신문사 자체도 그렇지만 근데 왜 초토화됐냐면 기업들이 광고를 주거나 협찬을 하거나 해서 돈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보수도 잘 받아야 되는데 돈을 내면 이번에 검찰에서 윤석열이의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업들을 압수수색할 때 예를 들어서 언론사에 돈을 준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제가 한국경제신문 주필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기업 이제 뭐 신문사도 기업이니까 신문사 사장에서부터 주필 뭐 상무들 뭐까지 전부 나서서 어떻든 이제 기업들의 광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누구 뭐 광고 담당 사장, 미전실의 사장이 있다, 뭐 제이모가 있다. 그럼 그 제이모하고 뭐 만나기도 하고 문자도 주고받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재작년에 검찰에서 다 땄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자라는 게 사적 문자들은 신문에 따고 보면 웃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적 문자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친구나 애인하고 주고받은 문자를 공개기에 까보세요. 진짜 미친놈처럼 보인다. 네? 그런 것처럼 완전히 미친놈으로 만들어서 다 신문사를 떠났거나 언론계를 떠났거나 아니면 회사 안에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있어도 저 한직에 가 있거나 그래요. 나만 빼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검찰에서 다 깠는데 여러 사람이 깠죠. 뭐 조선일보, 뭐 동아, 뭐 연합 누구가 뭐 이런 삼성그룹에 SK그룹에 누구하고 주고받았던 문자 뭐 형님 뭐 어제 저녁에 그 포도주가 맛있었어요. 뭐 그럼 이 자식 어디 포도주를 얻어먹고 다니나 말이야. 인간을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다 깠는데 다행히 저는 한자도 나오질 않았어요. 저는 문자를 안 하니까. 문자를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래도 지조 있게 기자 생활을 했어요. 나는 누가 뭐 그야말로 뭐 밥을 얻어먹거나 술을 얻어먹거나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누가 뭐 여기 젊은 분들이 계신데 죄송하지만 여자가 있는 술집에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다 뒤져도 별로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안 걸려들었는데 많은 사람이 그런 식의 말하자면 덫에 걸려서 완전히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조합들이 이제 공격하죠. 야 홍길동 너 알고 보니까 재벌에 빌붙어가지고 고급 포도주를 얻어마시고 어디 뭐 고급 여자 있는 술집에 뭐 가고 너 타락한 놈이다 하고 이제 디리다 패대기 치대면 견디지를 못하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그 이제 어린 기자 때부터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패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같이 밥 먹다 보면 야 포도주 한잔 하자 뭐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고 야 소주 한잔 하자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문자가 딱 나오고 뭐 딱딱 예를 들어서 메일이 딱 공개되고 대중에게 그러면은 완전히 바보가 돼요. 예를 들어서 누구 술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누구 그 탤런트 섹시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친구들하고 했다. 그 녹음 공개해보세요. 그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모욕을 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책임을 져야 될 자리에 있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근데 그래서 까도 깔 게 없게 만들어야 돼요. 굉장히 사람 드라이해질 수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그런 것이 한 건이 없이 그저 민주당에서 우리 신문에 대놓고 난리를 쳐가지고 제가 뭐 그만두게 되었는데 기업과 언론의 관계는 그래요. 그러니까 기업은 항상 압수수색을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기업은 언제라도 압수수색을 받고 내하고 오늘 밥같이 먹고 있는 일마 장부가 내일은 틀린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생활을 해먹지도 사실은 그런 걸 좀 알고 조심해야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별 없을끔 여자 문제만 빼면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으라고 한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틀리는 말이 하면 여자분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에 개의치 마시고 여자 문제만 되면 나름대로 틀릴 게 없어. 구역자 2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세 가지, 총 네 가지 파트로 나눠졌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 법치 몰락, 그다음에 이제 자본의 타락, 뭐 자유의 추락인데, 그러니까 이제 자본의 타락 부분에서 좀 이렇게 정의조 주님께서 말씀 많이 해주셨다면 법치의 이제 몰락 부분에서 따져서 이제 최명선 변호사님께 약간 질문을 하나 더 던지자면요. 얼마 전에 제가 벌금 2천만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법 위반을 해서 한 500만 원, 700만 원 예상했는데 2천만 원 해가지고 갑자기 제가 윤서인 씨보다 3배 몸값이 됐어요. 그런데 황당했죠. 가지고 알아보니까 역시나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의 판사였었고, 뭐 의정부 직업 뭐 법원장 단수 추천 받았다가 미끄러진 김명수 대법원에서 미끄러진 사람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문제 삼긴 했지만 이제 우리 법연구회에 대해서 조금 알지만 국제인권법 연구회는 거기서 파생됐다고만 알지 어느 정도 파워와 어느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사실 뭐 저도 거기 소속이 아니어서 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원래 애초에 인권법 연구회가 뭐 외부에서 약간 지탄을 많이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새로 만든 게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알고 있고, 사실상 멤버들은 그렇게 거의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뭐 기존에는 뭐 특별한 활동을 했다기보다 그냥 성향이 비슷하니까 그냥 그 본인들끼리 이제 모여서 뭐 세미나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 번씩 이슈가 생길 때 그렇게 집단적으로 이제 반발을 하고 그런 식의 행동을 취해왔는데, 근데 결국은 이런 성향의 단체를 키워준 건 정권이거든요. 이번 정권이 특히 그런 게 너무 심하다고 보는데, 어쩌 보면 이제 보수 정권, 우파 정권에서 너무 나이브했을 수도 있고, 기존의 우파 정권에는 그래도 눈치를 봤거든요. 눈치를 봐서 뭐 성향에 따라서 쓴다고 하면 이렇게 저렇게 쓰고, 너무 이쪽 성향, 너무 우리 쪽 성향이라고 오히려 약간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저쪽에서 비판받을까봐. 그런데 이번 정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이념성이 훨씬 짙다 보니까 대놓고 이제 자기 사람들 아니면 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원에도 그런 식의 이제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들로 뭐 대법원, 헌재 그런 쪽에 다 이제 주요 포스트에 임명을 하고 있고, 그게 아니어도 변호사들이 갈 자리는 사실 민변 소속들이 거의 다 갔거든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되게 황당할 정도입니다. 그냥 민변이라는 조직에 발만 걸치고 있으면 그냥 웬만하면 다 청와대 행정관 지금 다 가 있거든요. 다 가 있고 뭐 이제 법조인들이 가는 그런 기관장 자리에 다 가 있고, 어떻게 이렇게 편향적일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정권이 또 그나마 지금 유지를 하는 것 같거든요. 과거에 떠올려 보시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사람들이 대통령께서 안 챙겨준다고 욕을 많이 했어요. 안 챙겨준다고 욕을 많이 했고, 실제 대통령께서 그 캠프 운영하실 때도 실제 돈 한 푼 안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당시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사비 털어서 대출 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대선 캠프 운영했고, 그렇게 희생을 했는데도 실제 이후 정권을 창출하고 보니 이제 그분들이 제대로 자리를 못 받은 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감정을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반면교사인지 아니면 이번 정권의 어떤 성향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주요 포스트에는 자기와 이념 성향이 같지 않으면 절대 배치를 안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쭉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주요 포스트를 이미 장악을 했고, 지금 이제 법원 같은 경우에는 얘기를 하는 게 뭐 밑에도 거의 장악을 했고 자기들이, 위에도 대법원장, 대법관도 장악을 했고,
이제 남은 건 이제 고등부장급들 중간에 핵심들 정도인데 이 양반들 힘을 빼려고 하니 이제 뭐 순환보직제라든지 뭐 고등부장제도 없애버리고 여러 가지 제도를 또 막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정권에서 하는 어떤 개혁적으로 보이는 일들은 그 이면에는 다 그런 무언가 숨은 함의가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1년 2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제가 볼 때는 법관들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형평, 균형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훨씬 더 자기 성향에 따라서 자의적인 판결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사실 탄핵 당시부터 시작이 됐는데 저는 상당히 놀랬던 게 아무리 거의 정권이 무너지는 상황이고 여론이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검찰이 저런 식으로 그 압수수색, 구속, 대폭 구속을 남발하면서 수사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법원에서 어떻게 저런 영장들을 다 발부를 해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놀랐거든요. 제 주변에 있는 변호사님들도 정말 놀랬고. 그런데 이제 그게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이후에 계속 그런 게 이어져 와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 판사, 검사 이분들도 어떤 이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훨씬 짙어졌고 오히려 이전에 가졌던 어떤 공평, 정의 이런 거에 대한 관념이 많이 희미해진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자면 그렇게 된 데는 사실 그 우파의 책임도 있다고 보는 게 우파는 사실 우파라고 말하기도 좀 어렵죠. 기존엔 거의 보수 정권이었는데 보수 정권에서는 기존의 어떤 관료제 틀 하에서 승질이란 걸 뿌리기 위해서 이제 판사 검사들을 다 그냥 움직이려고 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판사 검사들이 어떤 개개인의 하나의 어떤 정말 중요한 기관으로서 느끼기보다 어떤 공무원으로 사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판사 검사들은 자기 이제 법원 검찰을 그냥 자기 회사 직장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런 상황이니까 사실 위에서 다 그런 이념 성향의 인사들이 다 임명이 됐고 본인들이 승진하고 출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성향에 맞춰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이 회사원인 판사 검사들이 그냥 지금 정권에 맞춰서 판결을 내리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거는 이제 과거에 보수 정권에서 그렇게 잘못 들들인 영향도 크다고 봅니다. 네, 확실히 당해보면 안다고 얼마 전에 제가 선고를 받았을 때 황당했던 게 그러니까 검찰에 넘어갈 때 검찰에서 조사하고 조차에서도 뭐냐면 횡령이라는 단어를 없애버렸어요. 제가 횡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억지로 붙여서 만든 게 비영리 민간단체법 위반해가지고 국가지원금을 임의로 썼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횡령했다는 근거는 없으니까. 그래서 검찰에서 그 부분을 다 삭제를 했는데 판사의 판결문을 보니까 더 악질로 만들어가지고 확인되지 않았다는 걸 갖다 더 악질적으로 만들어서 2천만 원이 딱 때리니까 그것도 제 후배랑 같이 각 개인별로 이체가 총 4천을 맞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그냥 차라리 깜빵 보내라 이건데. 그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1심은 끝났고 예, 항소했습니다. 2심은 진행 중이고 예, 이제 저번 주에 이제 선고 받았어요. 이제 항소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끝까지 가볼 생각을 하는데 그 이희철 변호사님한테 수임을 맡겼었는데요. 이게 어차피 괘씸죄니까 괘씸죄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법의 판단이 아니라 그냥 딱 나오는 순간 괘씸죄 이러면서 나와버리니까 이거 뭐 법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들 감정을 따지는 판사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이거 법이고 뭐가 없구나 이제 완전히 무너졌구나. 그래서 주필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판사들이 제일 껄끄러워하고 이제 무서워하는 사건이 감독님 같은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 이제 언론 여론에서 사실 이슈가 되고 이제 정권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이런 사건들은 판사들이 가급적 안 맡으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뭐 막 미루고 미뤄서 떠넘기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경우를 굳이 판결을 내려야 한다면 본인이 정말 투철하게 사명감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 여론과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도의 적정한 판결을 하겠죠. 그 우리가 할 때 지금 펜앤마이크에서 말하자면 구독 신청을 받고 후원도 받고 하잖아요. 근데 뭐 양식을 오마이뉴스하고 뉴스탑하고 똑같이 만듭니다. 똑같이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를 건드리면 같이 걸려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서 어떻든 야 이거 진짜 들여다보고 싶은데 들어와서 뭐 찾아보니까 똑같이 돼 있거든요. 뭐 근거 규정 뭐 이런 것도 똑같이 양식도 일부러 글자체까지 똑같이 해놔요. 그래서 이제 들어서 뭘 하고 싶어도 야 이거 곤란하다 이렇게 만들어. 그 제가 지난번에 그 김대중 아들이 왜 저를 명예훼손이라고 사자 허위사실 사자 명예훼손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때 검찰에 이제 나의 의견 이래서 의견서라는 이름으로 문서를 하나 줬어요. 검찰이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그 사실 명예훼손 이런 거를 검찰이 개입하는 법리도 웃기는 거예요. 개인들 간에 소송을 하면 되는 건데 검찰이 국가가 개입해서 이게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인데 제가 그때 물고 늘어졌던 것이 야 이거 가지고 재판에 들어가면 검찰들이 상당히 골치 아프겠다. 야 이거 정말 정규제하고 소송하면 정말 피곤하겠다 하는 그만 쫙 써놨어요. 그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라는 것도 객관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관적인 기분으로 내가 기분 나빠도 그건 네 기분이고 그럼 네가 기분 나빴다는 것을 객관성을 인정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내하고 그 토론했던 남경필이, 노회찬이, 김부겸이도 명예훼손적 기분을 느꼈는지를 검증해보자. 왜냐하면 걔들이 다 김대중을 모시고 이때까지 정치를 해원해야 되는데 그럼 걔들이 내하고 같이 토론을 한 발언이 문제가 되었으므로 걔들부터 우선 명예훼손적 기분을 느꼈어야 나타나는데 그거를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중에 노회찬이 죽어버렸지만 근데 그러고 그 방청객이 한 40여 명 있었는데 방청객들도 혹시 그 죽은 김대중에 대한 명예훼손적 기분을 느꼈는지 그 댓글이라든가 이런 걸 다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 객관성이 이루어져야 되므로 그리고 연평해전이 문제가 된 발언이거든요. 연평해전 때 DJ가 일본에 축구 보러 갔다 하는 발언을 이제 내가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연평해전의 희생자 가족들에게도 한번 물어보자. 이게 명예훼손적 누가 봐도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연평해전이 아직도 진행 중인데 물론 전투 행위는 끝났지만 국가 비상사태가 아직도 진행 중인데 일본에 축구 보러 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는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당시 연평해전에 참여했던 군장성, 그럼 일반적으로 해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우리 검증을 해보자. 하고 이제 점점 이제 항목을 많이 달아가지고 이 모든 자를 법정에 다 불러봐야 된다고 그래요. 하니까 이제 검사도 골치 아프죠. 야 이거 변호사 이상한 변호사가 또 최영선 변호사 같은 인간이 나와가지고 또 뭐 끊임없이 이거를
진짜 싸움으로 법정에서 싸움으로 만들어가고 정말 골치 아프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1년 남짓 끌고 있다가 그냥 기가 지켰대요. 근데 DJ가 또, 저 DJ 아들이 또 그분의 재정 신청을 했어. 그래서 좀 있으니까 또 경찰 기각 됐는데 또 몇 개월 있으니까 재정 신청이 들어왔노라고 법정에서 또 통지문이 날라왔어요. 그것도 가만히 있었더니 그것도 한 달여 지나니까 기억 처리한다라고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종결이 됐어요. 아유, 어쨌든 뭐 그러니까 비슷한 거를 비슷한 문화단체들이 예산을 어떻게 지원받았고 걔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거를 물고 들어가서 막 증인 신청하고 막 그렇게 해보세요. 문광부 애들은요 국회의원이 자료 신청해서 안 주는 놈들이라 문광부는 하벨길 그러니까 10년 전에 제가 문광부 애들하고 싸울 때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최문순 의원이 제가 만든 서류를 조작을 해서 올렸었는데 그것마저도 조작한 증거 자료를 내가 그 문광부에 달라 내가 그 원본 자료를 달라 하는데도 안 주는 상태. 근데 민주당한테 다 넘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서류 조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협회 이사장 자격으로 영화제 참석을 했는데 영화제 참석해서 그날 밤에 숙소 하룻밤 빌려서 잠들 가다가 개인 어떤 법인 다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해가지고 그걸로 제 몸을 날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강규영 교수가 딱 끝에 있습니다. 네? 뭐 김밥 먹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저 잘린 거 아니에요. 예, 딱 똑같은 그러니까 정말 쓰레기들이죠. 예. 김밥 같은 놈들이 김밥 같은 놈.